2030년까지만 봤을 때도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 2050년경이 되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가치 저장 시장의 한 5에서 10% 정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8천억 달러 시가총액 대비 300배.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은 한 1200만 달러. 금액으로 치면은 150억 이상. 그러면 제가 아까 강남 빌딩도 될 수 있다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얘기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형,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투자는 제가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횟수로는 뭐 15년, 16년 차 정도 됐는데, 2015년 정도까지는 이제 국내 주식만 했어요. 대부분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트레이딩 위주로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점점 장기 투자 위주로 하면서 2019년 정도부터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와 미국 주식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마진이에요.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현재 가격이,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이 그 가치보다 낮다면은 이 괴리만큼 향후 수익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전마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명백하게 미국 주식 쪽이 안전마진이 국내 주식보다 훨씬 좋았고, 또 그 이전에 사실 미국 주식 쪽에 투자하기도 쉽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쉬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년 들어서는 암호화폐가 미국 주식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더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그쪽으로 또 추가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2019년, 20년 단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국가가 비트코인을 막을 거다, 뭐 미국이 금지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었죠. 제로는 아니었지만 이미 꽤 많은 주류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게 이미 한 2017년, 18년 이 단계부터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믿을 수 있었고, 이제 그걸 믿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안전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의 1%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향후 점점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분명 가치를 인정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안전마진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이만큼인데 가격이 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막 크게 움직이는 거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뭐 미국 주식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자산이 1억이 있으면 그 1억도 완전히 똑같은 1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중에 5천만 원은 향후 한 3년에서 5년 내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일 수 있고, 또 나머지 5천만 원은 한 5년 이후에나 쓸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잉여 자산에 가까운 그런 돈일 수 있죠. 그럼 똑같은 5천만 원 안에서도 서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 달라져요. 더 장기적으로 볼수록 더 장기적인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가치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 3년에서 5년 정도 단기 또는 중기로 보는 자산은 좀 더 목표 가격이 낮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매도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부분은.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는 애는 목표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또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 딱 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이것저것 계속 공부를 하다가 가장 주목했던 점 중에 하나가 가격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패턴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패턴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패턴인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에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폭락을 했죠. 거의 77% 가까이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똑같이 80% 가까운 폭락이 있었고, 근데 그게 4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82% 3% 정도 되는 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4년 전이에요. 그 얘기는 4년마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폭락했다 하는 게 이게 매번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책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 더 깊게 판 책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가격의 패턴에 담겨져 있는 비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이해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가능성이 있는 굉장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만약 제가 한다면은 그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저와 100%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사람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또 투자에 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보고 100% 그럼 누구나 다 되냐?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투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이 책 하나만 본다고 갑자기 엄청난 고수가 돼서 큰 돈을 벌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에 직접 투자를 해보는 연습을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냥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 대비 수요로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없어. 근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반대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도 오르겠죠.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이 공급과 수요 양쪽 모두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비트코인 가격이 4년마다 크게 올랐던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대략 4년에 한 번이에요. 정확히는 아니고 대략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수요가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할 때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가격은 오르겠죠. 너무 쉽죠. 네. 이게 기본적인 비트코인 그 반감기 사이클의 패턴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져요.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런 것은 뭐냐면 결국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돈은 뭐에 의해서 들어오냐? 유동성에 의해서 들어오죠. 달러가 많이 풀리고 원화가 많이 풀리고 그렇게 돈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은 수요가 많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 내내 금리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리면서 지금 최대 5.5% 정도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기준으로. 근데 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대략 이번 반감기와 거의 겹쳐요.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 공급 충격을 일으킬 반감기와 수요 충격을 일으킨 유동성 확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랑 뭐가 달랐냐고 잠깐 보시면은, 이 과거에 보시면은 2012년 11월 그리고 2016년 7월 2020년 5월에 3번 반감기가 있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2020년과 2020년 사이 중간 정도가 2012년 11월이겠죠? 이때 보시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앞뒤로 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그냥 앞뒤로 계속 제로 금리였어요. 그 다음 2016년은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안 좋은 타이밍이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5월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경기 침체로 빠지면서 금리를 그냥 한 번에 제로 금리까지 바로 보냈죠. 그 일이 반감기 직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과는 뭐가 다르냐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히려 올랐던 더 안 좋은 때니까 차치하고서라도 2012년과 20년은
결국 반감기가 있었던 시기가 계속 제로금리였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제로금리는 유동성 엄청 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진짜 좋은 거는 고금리였던 게 저금리로 바뀌는 게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저금리인 거는 어차피 앞뒤가 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못해요. 수요에 있어서. 당연히 계속 고금리인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정말로 큰 충격을 주는 시기는 뭐냐면은 고금리였던 게 저금리로 이동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금리면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대출에 쓰시나요? 안 쓰죠. 안 쓰죠. 사람들이 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이제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내려갈 걸 생각하고 벌써부터 돈을 땡겨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이 되는 게 굉장히 수요의 충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뒤로 다 제로금리였던 거는 이 약발이 약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인데, 그게 공급 충격을 일으키는 반감기와 거의 같은 타이밍에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반감기는 현재 기준으로는 4월 20일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10분마다 한 번씩 비트코인이 블럭이 채굴이 되는데, 그 속도가 계속 딱 정확히 10분마다 한 번은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반감기 타이밍도 약간씩은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4월 20일 정도로 보고 있고, 현재 시장은 3월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을 거의 반반 50% 정도로 보고 있고, 5월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을 80%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3월 아니면 5월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면 그거의 평균은 4월이죠. 그러니까 4월 그냥 딱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뭐 채굴의 원리까지 다 얘기하자면 여기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 같고, 대략 10분마다 한 번씩 채굴을 해요. 그래서 이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푸는 사람에게 그 채굴 보상이 돌아가요. 그 채굴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그 보상이 50개였어요. 10분마다 한 개씩 제일 먼저 푸는 거예요. 성공한 채굴자에게 50개의 비트코인 보상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4년이 지날 때마다, 정확하게는 21만 개의 블럭이 채굴될 때마다 보상량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50개였던 게 2012년에는 25개로 줄었고, 그게 2016년에는 12.5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그게 2020년에는 6.25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번 2024년에 3.125개로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 현물을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그 메이저 판매자가 바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비트코인을 일부는 저축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팔아요. 근데 이 팔 수 있는 양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오를 거라는 걸 너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거기다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겹쳐지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은 보통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도 함께 올라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원유는 솔직히 지금 그렇게 희소한 자원은 아니죠. 미국의 셰일 혁명이 시작되면서 지금 원래 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캐고 있거든요. 추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희소한 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이 원유는 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당장 공급자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은 늘립니다. 그럼 생산 늘리면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줄어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희소한 애가 아니에요. 좀 나중에 사도 돼. 주유소에서 그 휘발유 가격 높을 때 주유 많이 하세요? 아니, 싼데 사요. 그리고 웬만하면 원래 하던 것보다 안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요. 그럼 얘는 완전 반대예요. 공급은 줄수록 좋은데 오히려 늘고, 수요는 늘수록 좋은데 오히려 내려가요. 그러면서 희소하지 않은 자원들은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희소한 자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요 측면에서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은 희소한 자원이죠. 그래서 얘는 가격이 오르면은 마찬가지로 공급은 늘어요. 채굴자들이 막 생산을 해서 팔려고 할 테니까. 근데 늘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죠. 갑자기 뭐 없던 금광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던 그 광부들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릴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 같은 애는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 갑자기 금 사려고 막 난리죠. 그 다음에 2020년 생각해 보세요.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
영끌하죠. 왜냐하면 희소한 자원은 가격이 오르면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일명 포모라 그러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패닉 바이가 생깁니다. 패닉 셀이 아니라. 그러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요.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이 지금 느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은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 근데 거기에 그냥 수요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유동성 확장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곱해지면은 만약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거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로 치면은 4 더하기 4는 8이지만 공급 충격과 수요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4 더하기 4가 아니라 4 곱하기 4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16. 뭐 10 곱하기 10일 수도 있죠.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이렇게 곱하기 효과가 일어나요. 더하기 효과가 아니라. 그건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죠.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반대예요. 공급이 줄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고 가격이 더 오르니까 채굴자 수익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네, 여러 자산들이 있고 각 자산에 뭐 성격이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자산은 무조건 나쁘고 어떤 자산은 무조건 좋고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또 저도 가능하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특히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은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원픽, 그래도 가장 전망이 좋은 애를 뽑아보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2024년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근데 연준은 안 온다고 하고 있어요. 연착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가 꽤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표입니다. 이게 선물 시장에서 실제 투자자들이 FOMC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해지는 FOMC가 열리는 월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자신의 돈을 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돈을 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을 걸었기 때문에 진실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단지성의 평균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자면 연준은 이번에 연착륙이기 때문에 금리를 3번, 많아야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1월과 3월에 가장 현재 금리인 5.25에서 5.5% 사이거든요. 이게 3번을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은 아니다. 그거보다 2번 더 내려간다. 5번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미 그 연준이 얘기하는 3번의 금리 인하 정도만 필요한 연착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5번으로 안 됩니다. 7번, 뭐 8번 해야 돼요. 그럼 연준은 3번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연착륙이에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7번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시장은 5번을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랑 얘 중간에 평균치예요. 시장은 지금 시간에 보고 있는 거는 연착륙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걸겠죠. 그 다음에 침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걸겠죠. 근데 그걸 평균을 내보면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5번. 그러니까 시장은 팽팽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여부도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반으로.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게 이 빨간색 막대가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S&P의 가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닷컴 버블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립니다. 근데 이때 S&P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립니다. 제로금리까지. 근데 이때도 S&P가 크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립니다. 근데 이때도 S&P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S&P가 내렸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안 좋아진 이유는 뭐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실적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실적이 망가지면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성 확장으로 인한 호재보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적이 망가지는 악재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타이밍마다 S&P가 내렸던 거예요. 이번에 경기 침체 가능성 절반 정도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은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연준이 얘기한 대로 연착륙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경착륙, 경기 침체일 경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경착륙일 경우에는 분명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연준 말대로 연착륙이면 어떡해? 지금 반반이랬잖아요. 그럼 금, 채권 위주로 많이 샀던 사람은 세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금과 채권도 혹시 모를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얘네 위주로 편성을 한다면은 반대로 이거는 연착륙일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의 굉장히 특이한 속성이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위험 자산이면서 상품 자산인 상태. 그러니까 주식 같은 증권이 아니죠. 금과 같은 상품이에요. 상품이면서 위험 자산인데 이제 현물 ETF가 채택이 되고 전통금융, 주류금융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점점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포지션 이동이 되어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대표적인 성장주, 위험자산이죠.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가격 상관관계가 거의 0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둘이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존에는 나스닥의 변동성 곱하기 2배인 그냥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자산이 좋아요. 증권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상품자산, 예를 들어 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이 경기 침체일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죠. 금리를 낮추는 것은 곧 배당이나 이자가 없는 금과 같은 상품에게는 유리합니다. 배당, 이자 있는 애들의 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유동성을 푸는 거죠. 예, 근데 상품 자산은 실적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빠져요. 그래서 얘는 실적 상관없고 그냥 유동성의 반대편에 있는 역할을 해요. 유동성을 많이 뿌리면 그걸 흡수하면서 커지고 유동성을 많이 빼가면은 쪼그라들면서 빠지고 그런 스펀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금이 했던 역할인데 이게 상품 자산이 가진 특성이에요. 근데 올해 화두가 뭐라 그랬어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상품 자산은 이 경기 침체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상품 자산의 특성인 경기에 덜 민감하고 오히려 유동성 확장에 더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심한 경기 침체만 아니면은 괜찮은 면이 있죠. 또한 동시에 아직은 위험 자산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연착륙이라 하더라도 좋죠. 그럼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가장 포지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누구냐라고 뽑았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사이클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시적 경제 환경이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금은 항상 경기 침체가 가장 좋았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 S&P와는 오히려 반대로 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있는 타이밍에 가격이 실제로 올랐던 역사가 있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못 사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떠들고 있는 이유죠. 제 책은 이번에 첫 번째 목적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리는 것보다도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면은 쉽게 써야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거를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쓴 책입니다.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현물 ETF예요. 이번 2024년 1월 10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이 됐는데 이 현물 ETF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통금융, 주류금융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또는 트레디파이라고 그러죠. 여기와 비트코인이 연결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은 외떨어진 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다리가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 금융에 있는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려고 하면 그 섬이잖아요. 섬에 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너무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래소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서 비트코인을 샀다 그래도 이거를 보관하는 것도 어려워요. 또 법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서 구매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편의성, 그 다음에 신뢰성 등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관, 펀드, 기업들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통금융이죠.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려웠어요. 연결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이 외떨어진 섬에 다리가 놓인 겁니다. 연육교가. 그럼 다리가 놓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갔다가 나오면 돼요. 내려서 섬 배에 타고 갔다 오는 것보다 10배는 쉬워지겠죠. 예. 이렇게 전통금융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서 대규모 채택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이번 현물 ETF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가 미국의 자산 고문 시장, 그러니까 자산 운용 시장에서 돌리고 있는,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인데요.
대략 37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여기 자산 고문 시장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최대 모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그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펀드들의 총 자금이 17조 달러예요. 그리고 더 넓게 봐서 미국의 총 자산 운용 시장의 보유량은 약 30조 달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연금 시장이 대략 401k가 한 7조 달러, 그 외에 기타 사적 연금 시장까지 다 하면 한 10조에서 20조 달러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지만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돈만 보더라도 대략 한 50조 달러 정도가 있는 거고, 더 넓게 보면 글로벌로 보면은 그 언제든지 비트코인에 투입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이 대략 170조 달러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는데, 존재를 하는데, 그동안은 비트코인과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와 플러그인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플러가 아웃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금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통로가. 물론 통로가 열렸다고 해서 바로 이 돈이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다, 그 얘기는 아니죠. 서서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설명드린 한 30조 달러 정도의 자산 운용 시장에서 1%만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3천억 달러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뭐 한 8천억 달러? 이 정도인데 거의 뭐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향후로는 더 많은 금액이 점진적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번 앞에 설명드린 공급 충격, 반감기, 그 다음에 수요 충격, 유동성 확장, 이 두 개와 연관되어서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럼 얘가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을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넘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고점을 넘었고,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지나고 약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 언제냐 그러면 2021년 11월에 기록한 69,000달러예요. 이거를 그럼 평균 8개월 정도니까 반감기가 4월에 있다 그러면 8개월 두면은 12월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인 69,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이제 10만이 알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천정이 뚫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책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쉬운 이유죠. 가격이 떨어지는 차익 실현이에요. 조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보시면은 지금 2023년 10월 중순 정도부터 2024년 1월 이제 초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까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90% 이상. 거의 2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이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1월 10일에 현물 ETF 승인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사라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슈가 끝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뭐 가격이 하락하는 1차적인 이유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창구였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이번에 현물 ETF로 전환됐어요. 신탁은 마음대로 사고 팔고가 어렵습니다. 반면 현물 ETF는 그냥 주식과 똑같죠. 네, 주식형 펀드잖아요.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가능해져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대량의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 물량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다른 현물 ETF보다 수수료가 몇 배가 높아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물 ETF 승인 이후로 지금 약 10일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2만 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이게 금액으로 치면 대략 50억 달러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이 가장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그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인데요. 금액으로 표시를 한 건데 7일차 되는 때에 6억 달러 이하로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1일차에 2억 5천만 달러 정도까지 그 유출량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다가 지금 7일차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지고 유출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나가는 이제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라고 봐야겠죠. 7일차부터 11일차까지는 4일 연속 다른 현물 ETF로 들어오는 돈보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당연히 가격이 내리겠죠. 네. 그런데 11일차 되면서 그레이스케일에 그 빠져나가는 양이 확 줄고 다른 현물 ETF로 들어오는 그 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게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플러스로 현금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향후 물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러다가 뭐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잠깐. 그렇게 부침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사라질 때 즈음부터는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길어야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2달에서 3달이니까 3월에서 4월이니까 반감기, 그 다음에 금리나 거기 현물 ETF 후폭풍의 종류가 다 겹치는 거죠. 4월 정도부터. 실제로 2004년에 이제 GLD, 현재도 가장 큰 금 ETF죠. 이게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저 가격 기준으로 대략 300달러 정도였어요. 그게 8년 동안 2,000달러 거의 근처까지 대략 6.5배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금은요, 지금의 비트코인과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시총 1위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엑슨모빌이었는데 대략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금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1위 기업보다 4배가 컸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어떠냐? 지금 미국 1위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축을 벌이고 있죠. 대략 3조 달러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8천억 달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이 ETF가 승인됐던 당시에 미국 1위 기업보다 4배가 더 큰 애였고, 지금 비트코인은 미국 1위 기업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아니라 반대로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몸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이 8년간 6.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승 가능성이 몸집이 훨씬 작은 비트코인 쪽이 훨씬 더 높겠죠. 아무래도 몸집이 작을수록 가볍고 변동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되 상승 가능성은 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네, 상승률의 폭은 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쵸.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있는 해에 1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 선이 기존에 반감기가 있었던 3번의 해에 비트코인의 그 가격 흐름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약 90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딱 3월 1분기까지죠. 까지가 실적이 이렇게 약간 우하향하는 안 좋은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2024년도 거짓말처럼 그거랑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반감기가 있었던 3번의 해에 대략 4월 정도부터 한 100일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4월 중순 정도부터죠. 부터 가격이 모두 3개 해가 모두 다 평균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3월 정도까지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존의 시즌적인 특성이 이번에도 펼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정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현재 1월 말까지도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4월에 반감기, 금리 인하, 현물 ETF 후폭풍 종료. 그런데 기존에 3번의 반감기가 있던 해에 모두 대략 110일 정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110일이 언제예요? 반감기가 있는 4월 20일. 물론 당연히 과거에 이제 평균이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100% 똑같이 일어날 거다. 그건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못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다. 예.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특성들을 감안했을 때도 어쨌든 차익 실현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38,000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42,000달러 정도니까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보다도 10% 이상 높은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단기 투자자들은 짧게 보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요구가 강하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물 ETF 폭풍도 앞으로 두세 달 더 갈 수 있고, 그 다음 아직 반감기도 몇 달 남았고, 금리 인하도 몇 달 남았고,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1분기 정도가 지금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결국은 자산이 정말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주류와 연결되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비트코인 지금 나온 지 14년 됐거든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지금 중학생이에요. 딱 사춘기 지나야지 어른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에서 금도 결국은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주류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당연한 얘기죠. 중간중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장난에 가까운 느낌의 그런 조정들이 당연히 있어요. 있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결국은 성장을 한 거죠. 그들도 결국은 돈을 벌려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화폐는 쉬워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돈들이 다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하는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르는 것을 얘기하죠. 물가의 상승은 곧 화폐 가치 하락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금과는 다르게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화, 그 다음에 글로벌 화폐로는 달러가 그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표가 미국의 광의 통화량, 그러니까 달러가 얼마나 풀렸는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1960년대부터 나와 있지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꾸준히 계속해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이후로는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돈을 많이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그 생산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GDP라고 그러죠. 국가의 그 생산 능력은 그대로 바뀌지가 않았는데 돈만 많이 만들어서 찍어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돈 하나하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이거는 스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프를 내가 끓이고 있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더기나 이건 그대로인데 물만 더 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프는 묽어지죠. 건더기랑 같이 물도 부어야지 희석이 안 되죠. 생산이랑 같이 화폐가 증가해야 화폐 가치에 희석이 없어요. 근데 국가의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인데 화폐만 만들어서 찍어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 생산 능력 대비 화폐가 가진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생수 하나를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화폐가 가치가 있었어. 그래서 한 장만 가져와도 얘랑 바꿔줬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 장 가져오면은 얘가 가치가 없으니까 안 바꿔주죠. 네, 2장 가져오라는 거. 그래야지 바꿔준다는 거.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화폐를 더 많이 가져가야 얘를 바꿔주죠. 더 많이 가져가야 바꿔준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 특히 물가가 더 급격하게 오르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화폐 가치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러의 가치는 여기 보시는 빨간색 선이 머니 프린팅, 돈을 얼마나 뿌렸냐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이 달러 지폐가 이렇게 쥐 파먹듯이 파먹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달러 가치를 나타내요. 구매력. 근데 화폐가 이렇게 많이 더 만들어질수록 이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구매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0년간 미국 화폐 달러의 가치는 99% 이상 구매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이거를 금과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최근 50년간으로 봤을 때 연평균 한 7.5%씩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표하는 CPI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는 당연히 적게 발표를 하죠. 그 CPI를 낮게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시는 햄버거 가게가 있을까요? 거기가 햄버거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안 올라. 그러면은 작년에는 여기서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안 오른 데서 조사하면은 물가가 안 오른 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대로 CPI는 적게 발표가 되지만 그거는 실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화폐 가치를 보는 기존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금이었어요. 왜냐면 금이 1971년까지 금본위제였죠. 금과 화폐가 연동되어 있다가 그게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 금이
화폐 가치의 바로미터가 됐어요. 측정해주는.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오른 만큼 화폐 가치가 내려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금은 산업용,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가치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현재 13조 달러의 시가총액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매력의 저장 용도입니다. 가치 저장 용도. 수단으로만 쓰이는데 가치를 저장해두는 구매력이라고 하는 걸 저장해두는 수단으로만 쓰는데 그러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시속 게임처럼 금 가격은 오르겠죠. 이 금 가격 상승한 걸로 봤을 때 화폐 가치는 지난 50년간은 연평균 한 7.5%씩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요, 그게 금에서 주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71년에 근본이자가 끝나면서 당분간은 뭐 20년, 30년, 40년간은 금이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하나요? 지금 주변에 아마 금 투자한다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글로벌 가장 큰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을 점점 금에서 미국 주식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표는 현금이 S&P 대비해서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30년 동안 현금의 가치가 2000% 이상 주식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반대로 하면 주식 가치가 2000%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최근 30년 동안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7.52%. 근데 제가 앞에서 화폐 가치가 연평균 몇 퍼센트? 7.5%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주식이 그 화폐 가치 하락을 흡수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용도. 기존에는 금이었지만 근본이자가 해제된 직후에는 금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향후로는 저는 이 역할 중에 상당수를 이제 비트코인이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은 반대예요. 비트코인은 점점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24년이 되면 10분당 3.125개씩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2050년 정도만 돼도 최대 생산량인 2100만 개에 거의 근접해지게 되고요. 2140년 정도, 2140년에서 2150년 사이 정도가 되면 이제 2100만 개 모든 공급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전히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로스트 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네, 해킹을 당했는데 이 해킹범이 잡힐까봐 이 해킹한 애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 지금 물량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거를 유족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든지. 네, 실제로 몇 년에도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하나로 조 단위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 서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고로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 비트코인은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사라지는 비트코인이 있는데 현재 약 400만 개에서 500만 개 사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미 4분의 1 정도가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애들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은 실질적으로 2100만 개 공급량 한계에 거의 다다르고, 그 상황에서 없어지는 코인은 계속 늘어나.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 그럼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상승. 스프로 치면은 국물을 오히려 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 블럭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로 이제 생성됐던 첫 번째 블럭의 이 나카모토 사토시,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그 스크립트를 넣어서 그 텍스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걸 삽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더 타임지에 2009년 1월 3일자 기사, 표지 기사라고 하죠. 표지 기사 중에 하나의 제목을 넣어놓은 거예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못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번역을 해드리자면, 영국 재무부가 2차 구제금융을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그 신문 표지 기사예요. 네. 이게 뭐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망하는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번 돈을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으로 줬어요. 근데 이 은행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방만하게 원래는 빌려주면 안 될 돈들을 막 빌려주면서 돈을 번 거거든요. 이자놀이를 한 거죠. 원래는 빌려주면 안 될 돈까지 빌려주면서. 이거는 방종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망할 위기에 처해주니까 국가가 혈세로 구제금융을 해준 거예요. 이거 완전 욕먹을 일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여기다 실었다는 건 뭐겠어요? 이런 국가의 행태를 비난하는 거. 바로 앞에서 설명들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머니 프린팅, 인플레이션을 마음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돈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건데 그 국민에게 있는 돈의 주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각국 정부나 권력자, 중앙은행들을 비난하면서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또는 암시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1980년대 정도부터 연구가 되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려면은 반드시 아날로그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거래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거를 통신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통신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보낸 메일이 나한테 남죠. 제가 PD님한테 돈을 드렸는데 보낸 돈이 나한테 남아있어요. 이런 문제가 돼요. 이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통화로서 아예 작동이 불가능한 거죠. 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프로그래머들,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중지불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라 불리는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거죠. 뭐 꼭 강남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뭐 아니면 강남 빌딩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이든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왼쪽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쭉 우하향하는 포가 바로 앞에서도 보셨던 달러의 구매력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서부터 위로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달러화 표시된 자산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달러의 구매력은 계속 영원히 우하향. 근데 얘가 우하향하는 만큼 금, 주식 앞에서 보셨죠? 딱 얘가 우하향하는 만큼 정확히 반비례 해서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의 가격은 화폐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애가 다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죠. 가치 있는 애들, 가치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치를 주는 애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게 돼 있어요.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주류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입니다. 10년 동안 34,000%가 넘게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 테슬라, AMD, 애플,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그 뒤를 이루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또는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14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자산입니다. 근데 이런 자산이 지금 심지어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주류 자산과 연결이 됐다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애가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올까요? 이렇게 많이 오른 애가 있는데 그동안은 오고 싶어도 못 갔어요. 따로 떨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얘를 정식으로 갈 수 있는, 여기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통로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과거에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하나로 입증이 되었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결과적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고, 뭐 그 최고점으로 뭐 강남 아파트가 되었던, 강남 빌딩이 되었던, 그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디지털 화폐가 그동안 수십 년간 연구되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중지불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요, 실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금을 인터넷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금 실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죠. 금은 어딘가에 보관소에 그대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유 권리증만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은행의 장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그거에 대한 소유 권리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물이 있다 그러면 그 실물에 대한 주인의 이름표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불가능하죠. 너무 당연하죠. 금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실물을 보낼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초적인 디지털 자산이에요. 탄생부터가 디지털에서 탄생한 자산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디지털 상으로 최초로 실물을 주고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물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실물이 어딨어? 그러면 저한테 카톡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럼 카톡 없어요? 존재 안 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아직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것도 디지털에서 실체가 있는 겁니다. 뭐 리니지에 무슨 검이 몇 억이라 그러죠. 그 실체 어디 있어요? 그 게임 안에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그냥 앱 켜서 보여주면은 그 안에 앱 안에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거는 그 디지털 상에
비물리적인 형태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실체 아무도 부정 안 하죠. 그렇지만 물리적 형태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디지털상의 비물리적 형태로 실체로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자산,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물리적인 자산들은 인터넷상에서 실물을 주고받는 게 불가능하죠. 소유 권리증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도 은행들 사이에서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얘가 돈을 빌려놓고 안 갚아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실물이 가버리기 때문에 얘가 실물을 줘버리면 얘한테는 실물이 무조건 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담보로 실물을 받아요. 실물을 받으면은 얘가 돈을 안 갚아도 나한테는 그 실물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고 금이었다고 해보세요. 금이면은 담보 증서만 있는 거죠. 실물은 없죠. 막상 어떤 데가 망해서 금을 달라고 갔더니 이 금도 이 문제가 있는데 페이퍼 골드라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보다 이 증서를 더 많이 발행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10개치를 파는 거야. 왜냐면 동시에 돌려달라고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실물이 아니면 문제는 뭐냐면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돈이 없어요. 왜냐면 증서만으로 거래를 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상에서 실물을 최초로 보낼 수 있게 된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가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슨 탈중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 인터넷상으로 최초로 실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 그 가치 저장 시장에 있는 그 돈의 총액이 이 자료에는 900조 달러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한 2, 3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더 늘어서 한 1000조 달러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1000조 달러의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한 170조에서 200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있고 이 돈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까지는 비트코인에 빠르게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170조 달러 중에서 1%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략 1.7조 달러,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2030년까지는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통화량 유입 대비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이걸 승수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4배입니다. 이 4배란 얘기는 뭐냐면 1달러가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4달러가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배로 오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조 7천억 달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의 4배면은 거의 6조 8천억 달러니까 거의 7조 달러죠. 예. 거기에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까지 더하면은 2030년까지 대략 8조 달러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니까 8조 달러면은 10배. 그러면은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하나로 치면은 충분히 뭐 5억 이상이 가능한 거죠. 근데 2030년까지만 봤을 때도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 2050년경이 되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가치 저장 시장에 한 5에서 10% 정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류 금융의 자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향후 25년 정도가 지나서 2050년이 되면 5에서 10%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5%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1000조 달러의 5%면은 50조 달러. 근데 이 50조 달러가 2050년이니까 당연히 50조 달러가 아니겠죠, 그때는. 네, 자산 시장이 연평균 6.5% 정도씩 성장을 해요. 그럼 이 50조 달러에 25년간 복리로 6.5%씩 성장을 했다고 치면은 대략 2050년경에는 한 240조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럼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 가치 저장 시장 그 총 금액 안에서 5% 정도를 2050년에 취한다고 보면은 대략 그때의 시가총액은 240조 달러 정도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럼 현재 8천억 달러 시가총액 대비 3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은 한 1200만 달러, 금액으로 치면은 150억 이상. 그러면 제가 아까 강남 빌딩도 될 수 있다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얘기죠.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역대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14년간의 수익률을 모두 다 한 건데 그 14년 동안 S&P 500이 314%, 대략 4배 정도 오른 거죠. 그 다음에 금이 78%, 2배가 조금 덜 오른 거죠. 근데 비트코인 얼마일 것 같아요? 14년간 67억 %. 네,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초기 자산일 때와 지금은 이제
엄연히 다르겠지만 네. 그만큼 엄청나게 자금이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유입되었던 자산이고 이게 이제 전통금융까지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도 서서히 뭐 지금 같은 이런 성장이 당연히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산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050년 150억 원 그 정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건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1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5%일 때 150억이니까 10%면은 그 2배인 300억. 정말 강남 빌딩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하고 지금 이게 보시는 표가 뭐냐면은 오렌지 위에 오렌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이 오른쪽에 있는 점은 비트코인 100%로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점은 비트코인 10%에 현금 90%로 투자했을 때의 변동성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점이 비트코인 10%에 현금 90%로 투자했을 때의 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점은 뭐냐면 금, S&P, 채권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있죠. 얘네들을 혼합형으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오른쪽으로 쭉 펼쳐지는 이 X축이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Y축이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비트코인 10% 그 다음에 현금 90%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이 X축상에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혼합형 포트폴리오랑 변동성이 거의 같아요. 네. 근데 이 Y축 수익률로 보면은 한 3배 정도가 높아요. 현금 90에 비트코인 딱 10%. 근데 얘가 전통적인 혼합형 포트폴리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와 변동성은 거의 똑같은데 수익률은 3배 이상이 높아요. 마음고생은 비슷하고 수익은 3배 이상이고 압도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좋은 자산이고 이제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전통금융들이 얘를 편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예. 그러면 더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도 뭐 갑자기 비트코인 뭐 몰빵이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네. 정말 작은 양이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비트코인 10%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공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정말 그게 비트코인을 내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발간이 되고요. 그럼 아마 한 2, 3일 지난 2월 초 정도에는 서점에서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은 31일부터 빠르면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은 정말 기회의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이렇게 투자 공부도 하시고 심사인당 채널도 많이 보시면서 꼭 부자 되는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